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40이 조금 안 됐는데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아이가 아직도 조금 어립니다. 솔직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창 말을 안 들을 때라 요놈을 어떻게 하면 말 좀 잘 듣는 어린이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요 쥐방울만한 녀석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지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라는 게 낳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몸 갈아서 애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하던 일도 관둬야 되고, 그럼 살도 찌고 우울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불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것 같고, 부모라는 존재가 낳은 거 말고는 제대로 제게 해준 게 없다 보니 솔직히 자녀 계획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좀 불우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아빠에게 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날 아침도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걸 피하려고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저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길이었죠. 저 멀리서는 엄마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걸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한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참 독하다. 네 엄마가 저렇게 맞고 있는데 학교가 가고 싶어? 너도 가족인데 좀 가서 말려. 하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를 빤히 쳐다보며 아줌마, 저도 맞았어요. 근데 제가 저걸 어떻게 말려요? 저도 학교로 도망가야죠. 하고 그 아줌마를 등지고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 여자, 안 좋은 건 다 하고 다니고 집에 있는 엄마와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나를 왜 낳았지? 그냥 둘이 살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 말이죠. 심지어 아빠는 술에 취해서 엄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애 하나는 부족하지 않아? 둘은 낳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죽고 나도 둘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큰애가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을 낳아보자고. 당신 자신 있지? 하면서 둘째를 낳자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둘째? 아이고, 둘째는 무슨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둘째까지? 당신 감당 되겠어? 하면서 그 농담에 웃고 떠들어준다는 거였죠.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둘째가 생겼다면 저는 부모를 혐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낳지 않는 시대가 됐고, 옛날처럼 생긴 대로 줄줄이 낳아서 7남매, 8남매까지 키우는 세상도 아닙니다만, 키울 자신도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만 낳으려고 하는 무능한 부모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해도 그리고 출산해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얘기, 영화에서 나오는 가족 감동 스토리 같은 걸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뭔지,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거든요.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 특별활동 시간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데 친구들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다 우는 겁니다. 심지어 담당 선생님까지도요. 저 혼자 멀뚱멀뚱하며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민지야, 넌 이 영화 안 슬퍼?
눈물 안 흘렸어? 네. 전 저게 뭐가 슬픈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한 적이 있었죠. 선생님은 절 갸우뚱거리며 쳐다봤고 그 다음 월요일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심리검사를 해보라고 준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공감성 수치가 엄청 낮고 성취감이나 목표만 높은 이상향의 인간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 결과가 정확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원을 한 곳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해서 전교 3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전교 1등인 아이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예, 너 뭐니? 너 어디 학원 다녀? 아니면 과외 받니? 하고 물은 적도 있더랬죠. 그 엄마는 학교 운영회 위원장이었는데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 훈육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저 학원 못 다녀요. 집에 돈도 없고 우리 집 가난하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할 거고 어차피 과외받고 학원 다니는 전교 1등까진 못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전교 5등, 3등에 머무르며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맘만 먹으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한두 개 틀린 적도 있었더랬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엄청 불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교 1등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고 부모는 그런 제가 부담스럽다며 자꾸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고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홀로 국립대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은 적고 남들은 쉽게 올 수 없는 곳,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을 찾기 시작했죠. S대까지 갈 성적은 아니었는데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집에서 나올 수 있고 제 몸이 부서져라 알바를 해서라도 집에서 나와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옷가지 몇 개만 들고 나와서 지방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 방을 마련했지만 당장 둘째 달부터는 돈이 없어서 알바를 2개씩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전에는 편의점, 그리고 저녁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며 생계 유지를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돈 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진상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싶은 빵이 매대에 없으면 저를 찾아와서 아가씨, 그 동그란 빵 있잖아. 팥 들어있는 거. 그거 어디 있어? 하고 반말부터 시전했죠. 아, 그 빵이요? 오늘 품절이에요. 내일 모레 들어오니까 그때 오시면 있을 거예요. 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면 뭐? 아니, 손님이 오는데 빵이 없어? 그럼 나보고 빵 오는 시간에 맞춰 사 먹으라는 거야?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어? 많이 찾으면 많이 떼놔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가씨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하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냥 알바일 뿐인데 저를 붙잡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한 여자가 저를 보고는 저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주 2병만 계산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데 소주라니. 죄송하지만 미성년자에겐 술 못 팔아요. 하고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면서 내가 돈 낸다잖아. 왜 안 파는데? 너까지 나 무시하냐? 알바 주제에 나 무시해?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변호사야. 엄청 유명한 변호사라고. 네가 나한테 이거 팔아서 문제 생기면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조용히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내놔. 나 오늘 진짜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당장 술 내놓으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편의점 알바를 잘렸고 호프집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한테 도움 좀 받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부모 없는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고 노숙자가 돼도 되니까 부모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죠. 그렇게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밤부터 새벽까지는 호프집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고시원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보면 배가 고파서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물로 허기를 채우는 장면들이 나오곤 했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사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고시원에서 제공해주는 밥과 김치만 먹으면서 3개월을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귄 남자친구들에게 하면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버텨? 야, 당장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와중에도 웃긴 게 저는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들은 뭐랄까 저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카페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냥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 그럴 여유는커녕 밥도 못 먹는데 술자리나 카페 맛집을 돌아다니는 건 제게 사치 같다는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저를 이유 없이 온전히 사랑해주기도 했고 제가 힘들 때면 제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을 사주고 일이 늦게 끝나면 데리러 와주고 돈이 없을 땐 큰돈은 아니지만 가끔 용돈도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비록 돈은 없지만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표현하고 또 표현했죠.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와 사귀는 남자들은 저와 집안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울며불며 힘들게 저희 부모에 대한 치부를 꺼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남자친구들은 나도 우리 부모랑 연락 끊었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바람을 많이 피웠거든. 내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실 여자라면 다 못 믿는데 그래도 너는 좀 믿을만한 애 같아. 사실 여자애들 중에 너처럼 절약하고 돈 아끼는 애 흔치 않거든. 그리고 자기 앞길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사람도 흔치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넌 진짜 마음에 들어. 하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칭찬 같지가 않고 그냥 나랑 처지 비슷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귀는 거야. 너처럼 돈 아끼는 애 없어. 이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정이 떨어졌고 저는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 후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진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돈을 벌고 회사를 다니면 그래도 인맥도 넓어지고 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라 생각하며 몇 번 들어오던 소개팅 자리도 마다하고 돈 모으기만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꽤 큰 기업이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를 다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할 때도 일부러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고 종종 버스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아가씨, 여기 다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여기 들어가려고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 너무 부럽다. 합격 비결이 뭐야? 우리 아들한테도 좀 알려주게. 하면서 제게 묻곤 했습니다. 그게 어찌나 뿌듯하던지 제 노력의 결실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었죠. 회사가 좋다 보니 주변 동료들이 소개팅도 많이 해줬는데 저는 내 집 마련하기까지 연애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물론 제 느낌대로 만났던 대학 시절의 연애와는 다르게 저와 스펙도 비슷하고 외모도 괜찮은 남자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목표가 있었기에 버티고 또 버텼죠. 그렇게 입사 3년,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도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던 저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쓰고 내 집에 입주하던 그날이 아직도 꿈인 것처럼 몽롱하고 그날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입주하고 1년간은 벽에 못 박는 것도 아까워서 못질도 안 하고 꼭 필요한 건 테이프로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돈도 모이고 집도 생기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긴 저는 그때부터 들어오는 소개팅을 받기 시작했고 제게 1순위는 집안이 화목한 남자였습니다. 아마 그 조건을 달았던 건 제가 살아온 불행한 삶을 그 남자로 인해 조금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를 받기 전부터 야, 이 남자는 외모도 외모인데 집이 대박이야.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아빠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라는데 그 집 외아들이거든? 근데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아빠가 사업을 외국까지 벌렸대.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나 봐. 집에 일해주는 이모님도 계시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스트레스도 없지.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지. 뭐 걱정 고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남자친구만 없었으면 어떻게든 확 꼬셔보는 건데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참, 아무튼 연애로도 결혼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하고 마치 자기 동생처럼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연하의 남자였는데 아버지 사업을 배우기 위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외아들의 집안도 넉넉하고 구김없이 자랐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소개팅남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큰 키에 절 보자마자 손을 휘적휘적 흔들면서 웃는데 정말 해맑고 순수한 사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인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손을 흔드셨어요? 사진도 못 봤을 텐데.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개팅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아니면요? 아니면 뭐 그냥 웃고 말거나 운 좋으면 친구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다행히 맞잖아요. 민지씨 맞는 거죠? 하면서 해맑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지 저녁 시간이 돼서 카페에서 나와
저녁도 먹고 2차로 호프집 가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바를 했던 얘기, 그 사람도 알바를 한 얘기,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그리고 아버지 사업을 배우느라 고생한 얘기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도 지루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 환경,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외모와 성격까지 모든 게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다 돼서 저희 둘은 헤어졌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을 더 만난 우리는 3번 만에 사귀기로 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거 너 주려고 오는 길에 사왔어. 이쁘지? 하며 목걸이를 내밀기도 했고, 근사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데이트는 평일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주말은 아버지를 따라 골프도 배워야 하고, 거래처 직원들도 만나서 식사 자리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일이고 이 사람의 사업이다 보니 제가 함부로 욕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2사람은 3년을 연애하면서 항상 평일 데이트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에 일이 있을 땐 수시로 제가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주말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요. 친구들은 제 말을 듣더니 야, 네 남친 유부남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세상에 평일에만 데이트하고 주말에 못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의심을 했지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바빠서 그래. 대신 평일이 좀 여유로워. 직장인이라고 다 평일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사업하는 사람은 다른가 봐. 난 그 사람 의심 안 해. 항상 내가 불안할까 봐 사진도 보내주고,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남자친구 편을 들곤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1년을 더 만났습니다. 저야 부모님이랑 연을 끊고 소식도 모르는 사이라 제가 좋으면 결혼 허락이라는 것도 필요 없던 상황이었고, 남자친구 부모님만 만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허락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둘이 결혼을 한다고? 아, 난 너무 좋지. 당장이라도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무 찬성이야. 하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근데 애는 좀 천천히 낳았으면 좋겠는데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연상이라 빨리 애기 낳고 싶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제 일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좀 있다가 낳을 생각이에요. 당장은 생각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묻지 않으시고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걸 보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나누다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을 먹고 집 밖으로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나 정말 결혼 허락받은 거 맞아? 어쩜 이렇게 쉽지?
나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으신가? 하고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이 원래 쿨한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 대충은. 그래서 그러신 걸 거야.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반대한 적은 없어. 하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집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부모랑도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아들이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쿨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됐고 저와 남자친구는 꽤 괜찮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소규모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역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부를 가족도 없고 친구나 회사 동료들 뿐이라 하객이 적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크게 하고 싶어 하실 텐데도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별로 저와 남편의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건지 몰라도 빨리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면서 부추기기도 하셨습니다. 결혼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히 시댁에 불만을 가질 수도 없던 것이 시댁에서는 도심의 꽤 큰 브랜드 아파트에 신혼집도 구해주셨고 혼수도 필요 없다면서 몸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물 예단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며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하시니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처음엔 너무 무심하셔서 서운하기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시댁 간섭이 없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뒤늦게야 왜 시부모님이 그렇게 저와의 결혼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는지 별 감흥이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임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엔 쉬는데 남편은 주말이 바쁘니 저희 부부는 평일엔 얼굴을 보기도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늦잠을 자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더더욱 그랬죠. 주말에 남편은 가끔 지방에 간다며 외박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일이 없다며 쉬는 날도 있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몇 번의 임신 시도 끝에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제가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자마자 남편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애기? 애기가 생겼다고? 당신 피임약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너무 서운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피임약 먹는다고 임신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3년이면 애기 가질만 하잖아. 왜? 애기 생긴 게 싫어? 하고 서운한 티를 팍팍 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너무 예정이 없던 일이라. 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 꾸준히 일을 다녔는데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결국엔 육아휴직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을 한 지 6개월쯤 됐을까 동네 사람들도 저희 임신에 관심이 많았던 건지 오며 가며 한마디씩을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아주머니는 혹시 8층 세댁이야? 나 9층 902호 살아요. 근데 세댁 임신했나봐. 꽤 오랫동안 애기 없더니 드디어 생겼나 보네. 너무 축하해. 하면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네? 아, 네. 저를 아셨구나. 네,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 좀 지나면 출산해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아래 위로 보면서 근데 세댁은 지금도 일 다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일 다니면 힘들지 않아? 남편은 뭘 하길래 그래? 하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관심도 귀찮았고 대답하기도 싫더라고요.
옛날이야 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요즘 시대엔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런 관심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죠. 그냥 남편은 바쁘고 저도 혼자 있기 좀 그래서 일하는 게 나아요.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앞만 보고 직행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여보, 당신 윗집 아줌마 알아?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왜? 윗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 아줌마 웃겨. 무슨 나보고 왜 지금까지 애를 안 가져내는 둥, 이제야 애가 생겼나는 둥 그런 걸 자꾸 물어보잖아. 귀찮아 진짜. 그래? 요즘엔 그런 사람 드물다던데. 그 아줌마도 좀 선 넘었네.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말해봐. 그런 관심 귀찮다고. 근데 요즘 그런 사람 보기 드문데 아줌마가 오지랖이 엄청 넓은가 보다. 동네 반장 이런 거라도 되나? 하면서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때는 아줌마가 짜증나기만 했고 솔직히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별거 아닌 걸로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 아줌마를 좀 피해 다녔습니다. 그 뒤로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같이 밖에 나가는 길에 아줌마를 마주치기도 해서 여보, 저 아줌마야. 내가 말했잖아. 그 귀찮은 아줌마. 하면서 궁시렁 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됐고 그 아줌마랑 오고 가며 인사만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됐죠.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쉬다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1층까지 낑낑대며 쓰레기를 들고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아줌마를 만나서 아이고 새댁, 아이고 줘,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제 쓰레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하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웬일인지 항상 수다스럽던 아줌마가 별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선을 무시하고 계속 분리수거를 했더니 제게 새댁, 혹시 말이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 좀 어때? 하고 묻는 겁니다. 남편이랑요? 좋아요. 왜요? 아니, 그게 말이야, 그냥 와이프가 만삭 때쯤 되면 보통 남편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 있잖아, 부부관계 그런 것도 안 되고 남자는 솔직히 임신한 여자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한단 말이지. 나도 이혼해봐서 알아. 내 남편은 내가 애기 낳고 1살 때쯤인가 딴 년이 생겼다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거든. 그래도 그 사람은 좀 괜찮은 게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따박따박 30만 원씩 보내준다? 이혼하고 나서도 양육비는 잘 보냈어. 다른 놈들은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천지래.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참고 참았지만 자꾸 선 넘는 얘기를 하니 화가 나서 저기요 아줌마, 저희 집에 이제 관심 좀 꺼주실래요? 제가 이혼을 하건 재혼을 하건 아줌마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진짜 오지랖이 하늘을 찌르시네. 요즘 이런 건 관심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라는 거 몰라요? 제가 뭐 아줌마한테 피해줬어요? 아니면 아줌마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요? 왜 이렇게 저희 집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임신을 언제 했냐는 둥, 뭐 애가 성별이 뭐냐는 둥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세요. 하고 휙 돌아섰죠. 그런데 아줌마가 제 손을 잡더니 저기 새댁, 혹시 남편하고 이혼했어? 아니,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새댁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라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참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통대표 회의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새댁 남편이 키가 크고 훤칠하잖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얘기를 했다고. 물론 뭐 이렇게 참견이라고 하면 미안한데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 눈에 띄는 걸 어떡해. 근데 신랑이 집으로 안 가고 102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슬쩍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근데 며칠 뒤에 토요일인가? 베란다에서 옷 좀 털려고 나왔는데 새댁네 신랑이 웬 여자랑 같이 102동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봤어. 분명 그쪽 신랑 맞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하면서 믿기 힘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 미안. 나 회의 중.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인터넷을 뒤져보니 혹시나 바람을 피우게 되면 절대 티를 내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라고 여기저기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배가 땡겨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을 했고 평소처럼 대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남편은 옷을 챙겨 입고 여보, 나 미팅 갔다 올게. 하고 남편이 나가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을 따라 뒤를 밟았고 미팅을 간다던 남편은 정말 그 아줌마 말대로 저희 옆동인 102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층은 4층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인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서 집들마다 귀를 하나씩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라 한 층에 총 10집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듣는다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뭐 하는 짓인지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집의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기가 막힌 광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민지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른 사람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작은 꼬마아이 한 명이 남편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 애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제가 터벅터벅 남편 쪽으로 걸어가자 집안에서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새아가, 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저 여자애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여기 계시는데요? 하고 되묻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제게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치며 당신은 입 다물어. 어머니가 말씀해보세요. 이 꼬마는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 집에서 나오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만 모르는 거예요? 하고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쟤는 잘못 없어.
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쟤는 죄가 없다. 진짜야. 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세아가 우리 아들 탓하지 마. 우리 애는 잘못 없어.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 웬 여시 같은 년한테 잘못 걸려서 그년이 애만 낳고 우리한테 전부 맡겨버렸어. 그녀는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야. 그럴 거면 내가 그냥 결혼하라고 했다. 전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혼부터 하라고 했어. 사지 멀쩡하고 인물 잘난 우리 아들 애 딸렸단 이유만으로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것을 어디에 보낼 수도 없지 않니? 안 그래? 너도 부모니까 내 마음 알 거 아니냐. 언젠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 못했어. 언젠간 말해야지 하면서도 우리 둘 다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꼬마까지 따라 울면서 할머니 울지 마. 왜 울어? 하면서 칭얼칭얼 대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숨겨온 애가 있다니 갓난쟁이도 아니고 무려 7살이나 된 애가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우리 결혼에 그렇게 호의적이었는지, 조건 차이도 많이 나고 집안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반대 한 번 안 하고 저를 받아주셨는지, 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셨는지, 신혼집 치고는 도심 한가운데 고급 아파트에 집을 구해주셨는지,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단순히 저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남편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낳은 아기의 엄마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거고, 저와 연애를 할 때도 사업차 바쁘다는 핑계였다는 게 다 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마아이는 제 앞에 서서는 아줌마, 할머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면서 당차게 말을 하더라고요. 병신 같은 남편은 제 뒤에 서서 이마 위에 손을 짚고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윗집 아줌마가 제게 해줬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물어보니 가끔 애기 엄마가 백이동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아줌마가 봤던 여자가 애기 엄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경임이 분명했고, 분명 제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다른 집으로 들어가고 다른 여자와 걸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그 꼬마 아이는 시댁 어른들 호적에 들어가 있으니 괜찮다고, 문제될 게 없다면서 저희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면 된다고 남편은 저를 설득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배다른 자매가 같이 크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건 저와 만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 아이를 숨기면서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도 미련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이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죠. 물론 당연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제게 연락을 해서는 손녀딸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보여드릴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매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집안의 속은 지난 제 세월을 생각하면 경찰에 당장이라도 고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차피 제가 고른 남자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라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싱글맘으로서 제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적어도 저처럼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키워보겠습니다.